안녕하세요. 하둡 엔지니어링 파트를 대표하여 카카오 하둡 플랫폼 KHP에 대한 발표를 맡은 엘릭서입니다. KHP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키텍처 설명과 함께 개발 및 운영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KHP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왜,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아키텍처 장에서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 비중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발표의 50% 정도의 시간과 장표를 활용하여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키텍처 외에도 실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들인 마이그레이션, KHP 적용 성과 및 사례 공유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KHP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장입니다. 카카오 하둡 플랫폼 KHP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하둡 솔루션으로 플레임은 카카오 하둡 플랫폼이고 첫 글자를 따서 KHP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자체 개발 하둡 솔루션이 필요했던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발했는지 개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환경을 먼저 알아야겠죠. 현재 카카오 내 하둡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하둡 엔지니어링 파트 인원은 10명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둡 클러스터는 140개를 넘어가는 수준이며 이에 따라 노드 역시 9,800개를 넘어갑니다. 처음에 생각보다 관리하는 클러스터가 많아서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 클러스터들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설정, 관리 수준 등이 차이가 나는데요. 공용 하둡, 아카이빙 하둡, HBase 전용 하둡, 스트리밍 전용 하둡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KHP의 개발 시점인 3년 전에도 인원이나 하둡 클러스터 규모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대하고 다양한 요구사항을 가진 하둡 클러스터를 관리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늘어나는 운영 비용과 새로운 기능 적용의 어려움이었죠. 점점 늘어나는 데이터 처리 규모에 따라서 서버 비용뿐 아니라 상용 솔루션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2019년은 하둡 솔루션 비용 리스크가 크게 화두된 시기이기도 했죠. 또한 하둡 생태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능들과 함께 메이저 버전도 변경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외부 솔루션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적, 인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체 하둡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KHP를 개발하기로 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OKR 메인 시나리오가 발생하였습니다. 차세대 카카오 하둡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요 클러스터 1500대 노드를 신규 플랫폼으로 이전 완료하시오. 이는 당시 2020년 내에 새로운 하둡 플랫폼 구축과 함께 바로 일부 클러스터들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HP 프로젝트는 이런 도전적인 목표를 잡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KHP라는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빠른 이관을 고려해야 했기에 기존 하둡 클러스터의 기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컴포넌트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둡2, HBase1, 하이브2와 같은 식으로 말이죠.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났을 때 앞에서 발생한 메인 시나리오 OKR을 완료했습니다. 표 상단을 보시면 과정 중에 프로토타입, 배포판 버전 1.0, 버전 1.1 릴리즈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의 내용을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20년 4월부터 3달간 10명이 참여하여 솔루션 설계와 기본 기능을 포함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습니다. 전반적인 관리 도구는 프로토타입에서 최소 기능 개발을 완료했고 이후로 꾸준히 고도화했으며 표 밑에서 두 번째 줄 배포판에 포함된 컴포넌트를 보시면 KHP에서 지원하는 컴포넌트를 순차적으로 늘려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완료된 이후 HDFS의 새로운 버전이 필요하지 않은 HBase 전용 클러스터 이관을 시작했으며 목표대로 기간 내 1500대 이상의 노드를 이관하는 데 성공합니다. 어떻게 운영에 필요한 기능들을 빠르게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었는지 다음 장 아키텍처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업무를 나누어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를 나누어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왼쪽부터 KHP 패키지라고 부르는 배포판입니다. 하둡 컴포넌트별 유닛 통합 테스트 검증을 수행하여 호환성을 검증하고 패키징하여 릴리즈 배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KHP 앤서블이라고 부르는 배포 툴,
클러스터별 설정을 포함하며 하둡 클러스터에 대해 인스톨, 스타트, 리스타트, 스탑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어를 담당합니다. KHP 에이전트는 클러스터 내 모든 호스트에 설치되어 모니터링 및 알람에 기반이 되는 매트릭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관리 서버 역할을 하는 KHP 서버, 주요 서비스에 대한 조작 및 UI 링크를 제공하며 모니터링 및 알람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KHP 로그, 부가 기능으로서 특정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로그를 따로 적재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구성 요소들이 한눈에 보이도록 간략하게 나타낸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배포판은 별도 프로세스로 관리하기에 이 구성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왼쪽 상단의 사용자는 KHP 엔서브를 통해 클러스터 설치 및 제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치된 오른쪽 클러스터 내 호스트를 보면 KHP 로그와 KHP 에이전트를 통해 로그 및 매트릭을 수집하는 것이 보입니다. 사용자는 중간에 위치한 KHP 서버를 통하여 간단한 호스트 제어가 가능하며 일라스틱서치, 드루이드, 그라파나, 깃허브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 사용자를 위한 여러 편의 기능 및 알람 기능을 제공합니다. 요구사항들이 어떤 구성 요소를 통해 만족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표로도 나타내 보았습니다. 주요 구성 요소들의 역할을 알고 있어야 뒷장을 이해하기 쉬워서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서부터 세로로 한 줄씩 보시면서 앞에서 설명한 구성 요소별 역할을 떠올려 비교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포판은 릴리즈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배포툴은 클러스터 설정, 설치 및 제어와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등 클러스터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매트릭을 수집하여 모니터링 알람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관리 서버가 처리하여 실제로 알람을 트리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로그 서비스는 서비스별 로그 수집 및 검색을 수행하고요. 이제 하나씩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HP 패키지 배포판입니다. 배포판은 다음 절차를 거쳐 릴리즈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는 왼쪽 아래부터 흰색 화살표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버그픽스 또는 기능 추가 등의 이유로 코드의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해당 컴포넌트에 포함된 유닛 테스트를 수행하여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요. 유닛 테스트가 성공하면 다른 컴포넌트들과의 호환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합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통합 테스트에는 변경된 컴포넌트를 빌드하고 개발 클러스터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개발 클러스터에 변경된 컴포넌트 설치,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통합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이 통합 테스트에는 라이브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여러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KHP 특유의 설정이나 배포 스타일에 따른 테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 통합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변경과 테스트 사이클을 반복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전부 성공하게 되면 릴리즈를 위한 변경이 완료되었기에 태깅을 하고 패키지 및 배포 절차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릴리즈 노트를 정리하여 배포된 바이너리 URL과 함께 공개하는 것으로 릴리즈 사이클이 마무리됩니다. 배포판 릴리즈 작업 시 어떻게 버전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컴포넌트 코드 내 버전 값을 변경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바에서 많이 사용하는 빌드 툴인 메이븐을 위한 폼 파일을 수정하는 경우입니다. 디펜던시 활용을 위해 사내 넥서스에 KHP 빌드 버전을 따로 배포 관리합니다. 두 번째로 파일명에 전미사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필요에 따라 아나콘다 예시처럼 OS 아키텍처 타입 및 빌드 시간을 추가로 덧붙여 패키징 파일명을 사용합니다. KHP 엔서블로 컴포넌트 설치 시 파일명으로 버전을 구분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Git 서브 모듈인데요. KHP 패키지 프로젝트 내에서 릴리즈 버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모든 컴포넌트들을 서브 모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결된 서브 모듈이 많아지면 부모 프로젝트에서 Git 커맨드 할 때마다 파일 변경을 확인해야 할 범위가 넓어진 만큼 느려지게 되는데, 이는 간단히 서브 모듈 설정에 이그노어 수준을 더티로 지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릴리즈 공개는 KHP 릴리즈라는 공개 레파지토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크다운과 야물 파일을 사용하여 릴리즈 노트 및 상세 컴포넌트 내용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KHP의 1.3.0 하둡2 릴리즈의 컴포넌트 파일 목록입니다. KHP 컴포넌트들은 어떤 업스트림 기반으로 구성되었는지, 어떤 버전명을 사용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설명드리진 않을 것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후 발표 자료를 통해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포판 KHP 패키지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번엔 배포툴 KHP 앤서블입니다. 앤서블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전반의 제어를 담당합니다. 바로 아래 앤서블의 공식 안내 설명입니다. 앤서블은 오픈소스 IT 자동화 툴로서 프로비저닝, 구성관리, 애플리케이션 배포, 오케스트레이션, 기타 여러가지 수동 IT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이 역할을 그대로 하둡 클러스터에 활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뒤에 이어질 배포툴 아키텍처 이해를 돕기 위해 앤서블의 특징 중 3가지를 뽑아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AC, 즉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라고 하는데요.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 표현한다는 개념이며 이를 지원하는 툴로서 앤서블 외에도 퍼펫, 셰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앤서블에는 플레이북이라는 형태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둡 인스톨을 한다고 하면 이를 위해 필요한 일련의 작업들을 플레이북에 정의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인벤토리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어떤 호스트를 대상으로 플레이북을 실행할 것인지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플레이북을 사용하더라도 인벤토리를 변경함으로써 다른 클러스터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KCP 앤서블에서 클러스터 설정 관리를 위해 앤서블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호스트를 지정하는 인벤토리 쪽 설명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인벤토리스 디렉토리를 구조를 보면 단순히 INI 파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랗게 표시된 디렉토리를 통해 클러스터 타입을 구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파 테스트 영역, 프로덕션 하둡, 프로덕션 HBase로 나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 성격에 따라 분류를 하고 각 디렉토리 내 언더바 디폴트.yaml이라는 파일을 통해 클러스터 타입별 기본 설정 값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hadoop x.ini 파일은 앤서블에서 사용하는 호스트 그룹을 정의하는 평범한 인벤토리 파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특이한 점은 클러스터명을 갖는 YAML 파일이 별도로 있다는 점인데요. 해당 파일에는 클러스터별 설정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플레이북 실행 시 사용되는 베리어블들을 디폴트 YAML에 이어 클러스터별로 또다시 오버라이드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YAML뿐 아니라 클러스터명을 기반한 디렉토리 구조까지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2가지 형태의 설정 오버라이드가 또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것처럼 커스텀 그룹이라는 호스트 그룹에 대한 설정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고, 둘째로 특정 호스트, 여기서는 hadoop x 8.host라는 호스트에만 오버라이드 할 설정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헤테로지니어스 스토리지 및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원하는 대로 커스텀 설정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 클러스터 설정 관리에서 언급한 기능들 중 단일 INI 파일로 인벤토리를 구성하는 것 외에 앤서블의 기본 기능이 아닌데요. 이는 앤서블 실행 시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기능을 확장하고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스크립트 디렉토리 내 라이브러리를 통해 앞선 기능 확장 외에도 복잡한 설정이나 밸리데이션 시 성능 개선을 위한 외부 프로세스를 활용하며 런 파일을 통해 앤서블 실행 환경을 단일화하고 실행 시 아규먼트를 단순화할 뿐 아니라 어딧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앤서블 플레이북이 어떻게 설치 및 제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롤이라는 디렉토리명을 가지며 여기에는 하둡 컴포넌트들을 개별 역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디렉토리 구조에서는 롤스 내에 하둡과 HBase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 디렉토리 구조에 나타내진 않았지만 공통 태스크인 인스톨, 스타트, 스탑, 리스타트 등은 모든 컴포넌트들이 구현하고 있으며 올 인스톨, 올 스타트, 올 스탑, 올 리스타트 등을 통해 컴포넌트 간 실행 디펜던시를 고려하여 일괄 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물론 공통 태스크 외에 서비스 별도 태스크 정의도 가능하며 하둡 태스크스 쪽을 보시면 포맷 네임 노드, 스타트 밸런서를 예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플레이북들은 왼쪽 아래 실행 커맨드 예시처럼 실행하게 됩니다. 인벤토리는 INI만 설정하게 되면 이전 페이지에서 언급했던 디렉토리 구조 및 설정을 알아서 적용하게 되며 런 파일을 통해 플레이북을 간단히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는 위에서부터 클러스터 전체 설치, 하둡만 설치,
하드웨어 별도 태스크인 포맷 네임노드 실행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포 툴을 통해서 컴포넌트 업그레이드도 지원한다고 언급했었는데요. 단순한 형태의 컴포넌트 바이너리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재시작이 필요하며 주로 패치 버전 적용을 하는 형태로 데이터 구조 변경 없이 바이너리 교체만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활용하게 됩니다. 만약 하드웨어 바이너리를 변경한다고 하면 변경 대상 호스트 혹은 클러스터 설정에 하드 URL을 변경하여 새로운 컴포넌트 다운로드 URL을 입력합니다. 중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면 빌드 버전이 다른 tar.gzip 파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톨을 수행하고 나면 호스트별로 새로운 바이너리가 설치되는데요. 이때 아래 링크 변경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바이너리에 접근하는 통로로 심볼릭 링크가 사용되기 때문에 손쉽게 바이너리 교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바이너리가 남아있으므로 만일의 사태에 롤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업그레이드를 단순하여 나타낸 것이며 컴포넌트 특성에 따라 추가적 절차를 따르거나 추가 플레이북 실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KHP 앤서블에서는 인플레이스 형태의 마이그레이션을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합니다. 바이너리만 교체하여 데이터 이동 없이도 새로운 하둡 클러스터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요. 하둡 버전이 올라가는 경우엔 HDFS 롤링 업그레이드를 통한 마이그레이션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 마이그레이션 장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KHP 에이전트로 넘어왔습니다. 작업 순서 및 역할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KHP 에이전트는 호스트와 서비스의 매트릭을 수집하여 메시지로 전송, 처리 후 저장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대시보드와 알람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컴포넌트를 거쳐 작업을 수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HP 에이전트는 클러스터 내 각각 호스트에서 개별 프로세스로 동작합니다. 그림 왼쪽 위 호스트 OS에 접근하여 가져오는 매트릭 수집은 모든 에이전트가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바로 오른쪽 서비스 매트릭 수집의 경우 호스트별로 배포된 서비스 종류와 특성이 다르므로 아래쪽에 오토 디텍트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호스트에 배포된 서비스 설정을 기반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는 설정을 통해 HTTP, JMX, 쉘 등의 엔드포인트 변경 및 필터링 파싱 룰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별로 유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필터링, 파싱 과정을 거쳐 카프카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후 드루이드 카프카 인덱싱 서비스를 통해 드루이드로 전달되고 모니터링 알람 시 활용하게 됩니다. 드루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운영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다양한 그라파나 대시보드를 구성합니다. 하둡, HBase, 드루이드, 스팍 등 용도에 따른 대시보드들이 있으며 그중 하둡 대시보드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둡 대시보드의 경우 4가지 베리어블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라파나에서 상단에 위치하는 청록색 부분인데요. 첫 번째, 클러스터 변수를 사용하여 대시보드 하나로 클러스터 정보만 변경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스템 정보들을 조회할 때 두 번째 있는 호스트 정규식을 사용해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얀큐 매트릭에서는 세 번째 큐 변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하이브 대시보드는 네 번째 데이터베이스 변수를 활용하여 상세 정보를 조회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로그 서비스 KHP 로그를 보겠습니다. 서비스 로그 분석 시 빠른 검색을 위한 수집,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기능의 경우 대표적인 오픈소스들을 적극 활용하여 구현했습니다. 로그 수집엔 파일 비트를 사용하고 카프카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로그 스태시를 거쳐 데이터 처리를 진행하고 일라스틱서치에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론 키바나를 통해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주요 비즈니스 로직은 로그 스태시 쪽에 있습니다. 로그 수집 대상이 되는 서비스별로 로그 출력 포맷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로그 스태시에서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KHP에서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 로그들과 JVM GC 로그에 대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키바나에서는 일반적인 서비스 로그 필터링 외에도 JVM GC를 위한 대시보드를 추가로 구성하여 트러블 슈팅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사내 공용 하드웨어에서는 주키퍼, 네임노드, 노드 매니저, 하이브 서버 2, 리소스 매니저, 타임라인에 대해 서비스 로그 검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로그 서비스를 위한 오픈소스 조합은 너무나 유명한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하나이므로 세부 아키텍처를 따로 살펴보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에서 마지막 구성 요소였던 관리 서버입니다. KHP로 운영 중인 클러스터의 목록과 상태를 볼 수 있고 기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웹 UI를 제공합니다. 또한 매트릭 데이터에 접근하여 알람을 발송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앞서 전체 구조를 나타낼 때는 생략을 좀 했었지만 사실 KHP 서버는 더 많은 구성 요소들과 커뮤니케이션하여 동작합니다. 그림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노란 줄로 표시된 KHP 서버의 위로 향하는 화살표부터 보시면 GitHub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KHP 엔서블 내에 정의된 클러스터 및 서비스 정보를 활용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3시 방향의 화살표는 호스트에 접근하여 구체적으로 슈퍼바이저 D API를 통해 호스트 프로세스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시 방향으로는 어딘 로그를 카프카로 전달하는 걸 볼 수 있고요. 6시 방향의 화살표를 통해 드루이드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KHP 에이전트로 수집된 매트릭에 접근하여 알람롤에 맞춰 리포팅을 하게 되고 이를 9시 방향의 카카오워크로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부터 관리 서버가 어떤 기능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보기 쉽게 캡처를 통해 내용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GitHub을 통해 KHP 엔서블 내에 저장된 클러스터 목록 및 서비스 내용을 파싱하여 활용한다고 했었는데요. 그 결과를 왼쪽에서처럼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상단부터 보시면 알파 테스트 영역의 전체 클러스터 개수와 호스트 등 자원 현황이 있고 프로세스 상태 집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 서버 설명을 위해 캡처된 내용들은 전부 알파 테스트 영역입니다. 다양한 배포 및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 관리는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있고 테스트 중인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므로 여기 보이는 수치나 알람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배포된 설정과 실행 중인 서비스가 실제로 사용 중인 설정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여러 클러스터와 다양한 컴포넌트를 관리하다 보니 설정 배포와 실제 적용 사이에 시간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현재 클러스터의 어떤 컴포넌트가 정확히 어떤 설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왼쪽을 보시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래프나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어딘 로그를 카프카로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른쪽 캡처를 통해 저장된 어딘 로그가 로그 스텝을 통해 조회 및 필터링으로 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서블의 작업 로그에 대해 커맨드 시작 시각, 소요 시간, 사용자, 커맨드, 결과, 그리고 상세 정보에 대한 필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KHP 서버는 슈퍼바이저 D API와 통신하여 호스트별 프로세스 상태 관리가 가능합니다. 왼쪽 아래에 러닝으로 표시되는 것처럼 클러스터 내 호스트별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캡처를 보시면 개별 프로세스에 대한 간단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면 4가지 액션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는 왼쪽에서부터 스탑, 리스타트, 로그, 테일을 의미합니다. KHP 서버의 중요한 기능 중에 알람도 있었죠. 엔서블을 통해 배포된 스레스홀드 설정에 따라 알람을 생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특정 클러스터의 문제 상황을 전부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목록을 잠깐 보면 Too many dead 데이터 노드 비율이 5% 넘었다. 그리고 미싱 블락이 발생했다 등의 알람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지정된 카카오워크 알람 방으로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처에 담지는 못했지만 스레스홀드 변경 및 특정 기간 메인터넌스 모드 실행하기 기능도 웹 UI를 통해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KHP의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KHP 시나리오 달성에 있어 아키텍처 못지않게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하느냐도 정말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어떤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구사했는지 이번 장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했던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먼저는 앞장에서 KHP 엔서블을 통해 지원한다고 언급했던 인플레이스 이관이 있고요. 그 외에는 복제 이관, 단계적 이관으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인플레이스 이관입니다. 인플레이스는 제자리에 라는 뜻으로 기존 솔루션이 설치된 머신 그대로 활용하여 새로운 클러스터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인플레이스 이관이라고 칭했습니다. 설치된 머신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데이터 복사가 일어나지 않고 별도 장비가 필요 없어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HP 앤서블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인플레이스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지원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하둡과 같은 레이아웃 버전의 릴리즈를 활용함으로써 바이너리만 교체하는 마이그레이션입니다. HDFS로 설명하자면 데이터 노드가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하는 형태인 블록 파일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동일한 설정으로 KHP 관리 기반의 하둡 바이너리를 배포한다는 뜻입니다. HDFS의 파일 레이아웃 버전 확인은 필수이며 이에 따라 동일 버전을 따르는 하둡 배포판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합니다. 새로 띄운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으면 기존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았으므로 롤백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둘째는 HDFS 롤링 업그레이드 절차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이는 원래 하둡에서 지원하는 기능인데 이를 활용하여 KHP에 맞게 플레이북을 구현했습니다. 상위 아파치 버전을 사용해야 할 때 선택 가능한 인플레이스 마이그레이션 옵션이며 말 그대로 HDFS의 데이터 레이아웃 버전까지도 함께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작업이 잘못될 경우 롤백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FS의 버전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다면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며 실제로 몇몇 HBase 클러스터 이관에도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은 복제 이관인데요. 기존 클러스터를 유지하면서 신규 클러스터를 설치하여 복제하는 절차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변경된 컴포넌트들이 많았던 클러스터를 제외한 HBase 전용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HBase 리플리케이션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클러스터를 두고 새로운 HBase 클러스터를 설치하여 양방향 리플리케이션 설정을 거는 방식입니다. 운영 중인 HBase 클러스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1버전, 2버전 사이에 양방향 복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HBase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물리적으로 장비를 2배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관 방식을 단계적 이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클러스터 설치, 기존 클러스터로부터 데이터 복제 또는 이동, 기존 클러스터로부터 실행 중인 그리고 실행될 잡 이동, 데이터 및 잡 이관 완료 후 기존 클러스터 삭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로운 클러스터 구성 시 컴포넌트 버전 선택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KHP 기반의 새로운 클러스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맞춰 데이터 및 잡을 이관하게 되므로 결국 어떤 컴포넌트를 설치할지는 KHP 배포판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새로운 문제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가 직접 작업 이관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둡 클러스터가 변경됨에 따라 잡의 모습도 바뀔 뿐더러 그에 따른 데이터 변경 특성을 인프라팀에서 일괄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별로 하둡 사용자가 직접 이관에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클러스터 간 데이터 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워낙 규모가 큰 클러스터들이 많았어서 시스템 리소스 외에도 네트워크 대역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셋째 특징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이관을 위해 포장이사라는 마이그레이션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존 클러스터 정리와 신규 클러스터 확대를 병행하게 됩니다. 위의 순서가 단계별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규모가 커서 장비 수급 및 상면 이슈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장비를 늘려가면서 기존 장비를 재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 속에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카카오에서는 클러스터 이관에 대한 전사 우선순위를 높여서 관리하며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주요 클러스터들의 이관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KHP 적용 후 달라진 점. 결국 기존 하둡 클러스터들의 KHP 적용을 위해선 마이그레이션이 필수였기 때문에 중요한 목표였고, 앞에서 살펴본 마이그레이션 방법들을 활용하여 대다수의 클러스터를 KHP로 마이그레이션 성공했습니다. 자체 개발 하드 플랫폼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기존 솔루션 라이센스에 대한 재계약에 대한 리스크 및 운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컴포넌트 버전을 올리면서 자동으로 해결된 넌 이슈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파트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직접 개발하게 되면서 조직적인 변화도 따라왔는데요. 일단은 검증 및 패키징하는 작업을 하면서 하드 컴포넌트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담당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는 곧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전문화와 이후 기술 변화 대응의 역할이 명확해지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자체 개발 솔루션을 사용하다 보니 소프트웨어를 조직의 단기 목표와 맞물려서 유기적인 변경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하드 플랫폼을 개발, 운영했던 내용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준비했습니다. 첫째, 오픈소스를 유지보수하며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휴와 하이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컴포넌트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인데요. 이는 레인저 사례를 들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KCP 앤서브를 사용하면서 대규모 호스트 처리를 위한 성능 팁을 소개합니다. 어떤 서비스든 유지보수하며 운영하면 일상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겪게 됩니다. 잘못된 동작 발견, 문제점 원인 확인, 해결책 도출, 그리고 도출된 해결책을 도입. 그런데 해당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이다? 그러면 아래처럼 업스트림 확인이라는 절차가 포함된다는 점엔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뭘 하더라도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알고 있는 건지, 해결이 된 건지, 아니면 워크어라운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곤 합니다. 저희가 휴를 도입하면서는 유닛 테스트부터 잘못된 동작이 있어서 고생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처했던 내용을 공유해 봅니다. 이 경우는 최신 릴리즈를 가져왔음에도 유닛 테스트가 실패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환경 문제일 거라 생각하고 이런저런 문서를 확인해가며 문제를 보다 보니 당시 최신 버전이었던 4.7.0 유닛 테스트 자체의 버그가 꽤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를 알게 됐죠. 오픈소스 릴리즈를 믿고 이런 테스트 에러를 무시할 수도 있었으나 KCP 패키지만의 릴리즈 절차를 지키기 위해 유닛 테스트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테스트 성공은 새로운 버전을 적용하고 검증한 토대가 되므로 패키징 시 주요한 가치로 두고 임했습니다. 다행히 커다란 이슈들은 없었고 휴 주요 메인테이너와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른쪽이 실제 휴 오픈소스 업스트림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첫 스텝에서부터 시간을 들여야 했지만 업스트림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후 릴리즈를 사용할 경우 따로 반영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 관련 업무를 하며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한다는 즐거움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 사례입니다. 하이브의 경우 하둡 디펜던시를 2.10으로 바꿔서 빌드 테스트 하면서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수월하게 첫 릴리즈까지는 진행되었는데요. 오히려 운영하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컴포넌트 중 하나입니다. 앞장에서처럼 문제점을 발견하여 업스트림을 확인해보면 지라 이슈가 있긴 한데 타겟 버전이 3.0, 4.0이라서 이 버전 때에 적용되는 않는 이슈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희는 2.3.2 업스트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KCP 하이브에는 직접 지라 이슈의 내용을 파악하며 적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 패치가 많았었는데 오른쪽에는 그중 일부를 나열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름만 봐도 OOM, MPE 등 꽤 크리티컬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트래킹하고 처리해가며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타 컴포넌트와 호환 이슈가 없다면 역시 최신 버전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며 하이브 버전 2를 사용 중이시라면 참고하시어 해당 이슈를 처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이브를 메인 주제로 찾아온다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컴포넌트를 도입하며 겪었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새로운 컴포넌트 도입 시 따르게 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요구사항에 맞는 컴포넌트 도입 결정, 버전 결정, 그리고 빌드 및 유닛 테스트, 개발 클러스터의 설치, 통합 테스트 작성 후 확인, 릴리즈로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는데 KCP 컴포넌트 중 도입 시 가장 고생했던 레인저를 사례로 스텝별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도입 결정부터 보면 트리노 및 이후 HDFS 하이브의 권한 설정을 일원화한다는 목표로 레인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버전 선택부터 간단치 않았습니다. 트리노를 지원하는 버전이 워낙 최신이라 저희 KCP HDFS 하이브 버전과 맞는 릴리즈가 없었습니다.
결국 트리노 지원하는 버전을 가져와서 저희 버전에 맞게 코드를 수정하면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당시 최신 버전의 사례나 문서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저희만의 변경도 포함되다 보니 빌드와 유닛 테스트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없다 보니 설치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암바리를 통해 지원하던 컴포넌트라 관련 하드 코딩도 많아서 이를 다시 수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습니다. 새로운 컴포넌트를 도입하면 릴리즈 후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운영 경험 부족으로 기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컴포넌트를 적용할 때 선택지가 있다면 버전 호환과 설치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필요하다면 오픈소스를 수정하면서 적용하겠다는 각오로 시작하셔야겠습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과 지식이 쌓이고 운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각 이슈들에 대한 상세 내용과 트러블 슈팅까지는 오늘 발표에서는 다루지 못하니 이 역시도 다음 기회를 기약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 공유로 앤서블 성능 이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둡 클러스터 특성상 많은 호스트에 대한 배포 및 작업이 많다 보니 앤서블 성능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하진 않을 수 있지만 효과가 컸던 팁들을 공유드립니다. 첫 번째 태스크에 run once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설정 밸리데이션과 같이 클러스터 단위의 작업의 경우 개별 호스트 실행이 필요 없으므로 run once를 통해 리소스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플레이북 실행 시 상황에 따라 앤서블 옵션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대표적으로 리밋과 태그 옵션이 있습니다. 리밋은 인벤토리에 지정되는 호스트에 추가로 필터를 걸어 일부 호스트 또는 그룹만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태그는 플레이북 내에서 특정 작업만을 묶어서 실행하도록 해줍니다. 둘 다 실행 시점에 코드 변경 없이 필요에 따라 작업 범위를 줄여 소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오래 걸리는 태스크들은 외부 프로세스로 실행하기. 이건 플레이북에 복잡한 태스크가 들어갈 경우 너무 앤서블 안에 갇혀서 생각하지는 않고 외부 스크립트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루비 스크립트를 일부 활용했습니다. 넷째는 커버로스 환경에서 맥OS로 앤서블을 대규모 호스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팁입니다. 대상 호스트가 늘어나면 GSS 크레드라는 프로세스들로 인한 성능 저하 및 커넥션 타임아웃까지도 발생했었습니다. 이 경우엔 맥OS의 커버로스 활용 동작과 관련이 있었고 간단히 리눅스 컨테이너로 앤서블 환경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 가능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적용하더라도 로컬 CLI를 통해 1000대 이상의 호스트에 대해 동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성능적인 아쉬움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AWS를 통한 작업 서버 병렬화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장이 되었네요.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KHP는 초기 빠른 정착을 위해 하둡2 HBase1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하둡3와 HBase2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하둡 인프라뿐 아니라 AWS에서도 KH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KHP를 소개하기 위해 많은 장표를 넣었음에도 깊게 다루지 못하거나 다음을 기약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이는 앞으로 카카오 기술 블로그를 통해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